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방인입니다. 제목이 이방인. 네.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알베르 까뮈, 그리고 박원주 옮김. 출판사 아르테입니다. 아르떼죠, 원래. 아르떼인데 제가 자꾸 아르테라고 하네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또 아르테에서 자꾸 아르테 아르테에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지금 발간하고 계셔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조금 읽으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어,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방인 일부 1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일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삼가 조의. 전보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에 도착한다. 그러면 밤을 새우고 내일 저녁에 돌아오면 된다. 사장에게 이틀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이유가 이유이니만큼 사장은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땅찮은 눈치였다. 나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내가 변명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나에게 조의를 표해야 할 사람은 사장이었다. 아마 모레 상중이 내 모습을 보면 사장은 분명 조의를 표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엄마가 죽지 않는 것 같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엄마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좀 더 공식적인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이 몹시 더웠다. 여느 때처럼 나는 셀레스트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모두들 내 사정을 마음 아파해 주었고 셀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한 분뿐이니 말이야. 식당을 나올 때는 사람들이 문 앞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다. 나는 약간 정신이 없었다.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러 에마뉘엘의 집에 들러야 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은 몇 달 전에 삼촌을 잃었다.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갔다. 그렇게 서둘러 뛰어간 데다 버스의 진동, 휘발유 냄새, 도로와 하늘에 반사된 햇빛. 아마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도착할 때까지 거의 내쳐 잤다. 눈을 뜨니 옆자리에 어떤 군인에게 기댄 채였다. 씩 웃어 보인 군인은 멀리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나는 더 길게 말하기가 싫어서 네라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양로원까지 걸어갔다.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보고 싶었지만 양로원 관리인의 말로는 양로원 원장부터 만나야 한다고 했다. 원장이 바쁜 관계로 나는 잠시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관리인은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 후에야 나는 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키가 작은 노인이었는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맑은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나와 악수를 했는데 잡은 손을 너무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나는 손을 어떻게 빼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원장은 서리를 뒤적이며 내게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군요. 의지할 때라곤 선생님밖에 없었고요. 왠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장은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변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양반, 어머님의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어머님을 부양할 만한 처지는 아니셨더군요. 어머님께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선생님 월급은 많은 편도 아니고요. 모든 걸 고려해보면 어머님은 여기 계신 것이 더 행복하셨겠네요. 내가 말했다. 네, 원장님. 원장이 덧붙였다. 어머님께는 동년배의 친구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과는 옛날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아드님은 젊으시니 아무래도 아드님과는 지내기가 적적하셨을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집에 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쭉 지켜보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양로원에 들어가고 처음 며칠 동안 엄마는 자주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엄마를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왔더라도 울었을 것이다. 그 역시 습관 때문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양로원을 거의 찾지 않은 데는 그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일요일을 온종일 할애해야 한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였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표를 사고 또 2시간을 달려야 하는 수고는 고사하고도 말이다. 원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를 뵙고 싶을 것 같군요. 난 잠자코 자리에서 일어났고 원장은 방문 쪽으로 앞장서 걸어갔다. 계단참에서 그가 알려주었다. 양로원에 있는 작은 영안실로 시신을 옮겨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여기선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2, 3일 동안은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저희도 재원자들을 돌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원장과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마당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뒤에서 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앵무새들이 낮게 제잘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조그만 건물의 입구에 다다르자 원장은 나만 두고 돌아갔다. 메르소 선생,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제 방으로 오시면 언제든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칙상 장례식은 오전 10시입니다. 그 시간이면 선생님도 고인 곁에서 밤새 매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머님께서는 여기 친구분들에게 장례를 종교장으로 치르고 싶다는 뜻을 자주 전하셨다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는 제가 다 해놓았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는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살아생전 종교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난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을 하고 대형 유리창이 달린 굉장히 환한 방이었다. 의자 여러 개와 X자 모양의 받침대들만 놓여 있었다.
방 중앙에 놓인 두 개의 받침대 위에 뚜껑 덮인 관이 놓여 있었다. 갈색의 호두기름칠을 한 나무판 위에 끝까지 조이지 않은 채 번쩍대는 나사못들만 유난히 눈에 띄었다. 관 옆에는 흰색 가운을 입고 짙은 색깔의 스카프를 머리에 쓴 아랍인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관리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가는 했습니다만 보시려면 나사를 불어드려야겠지요. 그가 관 가까이 다가가자 내가 그를 제지했다. 그가 물었다. 안 보시려고요? 네, 나는 대답했다. 그가 말을 끊었고 나는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싶은 느낌이 들어 불편해졌다. 잠시 후 그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요? 비난하는 톤은 아니었고 그냥 물어나 보자는 것 같았다.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하얀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내 쪽을 보지 않고 말했다. 이해합니다. 관리인의 맑고 푸른 눈은 아름다웠고 얼굴색은 약간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하나 내주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관리인이 내게 말했다. 종양이 있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머리를 빙 둘러감은 붕대가 두 눈 아래까지 감겨 있었다. 코 부위에 감긴 붕대는 평평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얀 붕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방을 나가자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게 해드리지요.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관리인은 내 뒤에 계속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뒤에 서 있는 것이 불편했다. 방 안에는 늦은 오후의 아름다운 햇빛이 가득 들어찼다. 말벌 두 마리가 창밖에 붙어 윙윙거렸다. 나는 졸음이 몰려오는 걸 느꼈다. 뒤를 돌아보진 않고 관리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물어보자마자 그가 대답했다. 5년이요. 마치 아까부터 내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린 것 같았다. 그 다음부터 그의 수다가 시작되었다. 마렌고의 양로원 관리인으로 살다 죽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는 64살이고 파리 출신이었다. 내가 그의 말을 끊고 물었다. 아, 여기 분이 아니신가요? 그러고 보니 원장실로 나를 안내하기 전에 그가 내게 엄마 얘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다. 이곳은 특히나 평야 지역이라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엄마를 서둘러 매장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자기는 파리에 살았고 그곳을 좀처럼 잊기 힘들다고 말한 것도 바로 그때다. 파리에서는 보통 시신을 사흘, 가끔은 나흘 정도 그냥 둘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연구차부터 쫓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관리인의 아내가 말했다. 그만해요. 이분께 할 말은 아니잖아요. 관리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끼어들어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관리인의 이야기는 흥미롭기도 했다. 그 작은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기가 극빈자 신분으로 양로원에 들어왔다고 말해주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해 그 관리인 자리를 자원했다고 했다. 나는 관리인 역시 결국은 재원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원 노인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드물게는 늙은이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고 진작부터 놀라고 있었다. 그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몇몇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재원자들과 관리인은 엄연히 달랐다. 관리인인 만큼 그곳 노인들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순식간에 날이 저물어갔다. 큰 유리창 위로 어둠이 빠르게 짙어졌다. 관리인이 전등 스위치를 돌렸고 갑자기 쏟아진 불빛에 눈이 부셔 잠시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나는 아직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밀크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밀크 커피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고 잠시 후 그가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나는 밀크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엄마 시신 앞에서 그래도 되는지 망설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담배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관리인에게도 한 대를 권했고 우리는 같이 담배를 피웠다. 문득 그가 말했다. 그런데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겁니다. 그게 관례거든요. 가서 의자와 블랙 커피를 좀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하얀 벽에 반사되는 불빛이 피곤해 전등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끄면 안 되는지 관리인에게 물었다. 그는 안 된다고 했다. 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키든지 다 끄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로는 관리인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의자를 여러 개 배열해 놓았다. 그 중 하나에다 커피포트를 놓고 그 주변으로 커피잔 여러 개를 놓았다. 그러고는 관의 건너편으로 가서 나와 마주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팔놀림으로 보아 뜨개질 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날은 따뜻했고 커피를 마셔 몸은 훈훈했고 열린 문을 통해 밤의 향기와 꽃향기가 흘러들어왔다. 내가 약간 졸았던 모양이다. 뭔가 스치는 소리에 나는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던 터라 흰색의 실내가 훨씬 더 눈부시게 느껴졌다. 눈앞에는 그림자 한 점 보이지 않았고 물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둥그런 윤곽선들이 죄다 내 두 눈을 찌를 듯 또렷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엄마의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다. 모두 10명 안팎이었는데 소리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으로 미끄러지듯 슬며시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 끄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마치 사람을 처음 본 것처럼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의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 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허리를 앞치마 끈으로 꽉 조여 매 불룩한 배가 더 튀어나와 있었다. 난 그때까지 나이든 여자들의 배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눈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몹시 마르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도 않고 주름살 투성이에 얼굴 한가운데 생기 없는 흐릿한 빛만 보였기 때문이다. 자리에 앉자 그들은 대부분 나를 쳐다보았고 이 없는 입속으로 입술이 완전히 말려 들어간 채 불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그냥 버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인사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노인들이 모두 관리인 곁에 둘러앉아 나를 마주보며 고갯짓을 하고 있음을 깨달은 건 바로 그때다. 난 순간적으로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거기 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어서 앞줄에 앉은 다른 할머니에게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지막이 울먹였다. 내겐 그 울음이 언제까지도 계속될 것만 같이 느껴졌다. 다른 노인들에게는 그 흐느낌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한 표정에 아무 말이 없었다. 앞에 놓인 관이나 자기 지팡이 아니면 눈에 들어오는 무엇 오로지 그것만 쳐다보았다. 노파는 계속 울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의외였다. 나는 울음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감히 그 말을 하진 못했다. 관리인이 그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여 무슨 말인가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젓고는 뭔가 중얼거리더니 변함없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었다. 그러자 관리인이 내 쪽으로 와서 옆에 앉았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관리인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습니다. 이 양로원에서 어머님이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다고 하시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할머니의 흐느낌과 한숨이 좀 뜸해졌다. 할머니는 코를 심하게 훌쩍거렸다. 마침내 그녀의 울음이 그쳤다. 나는 더는 졸리지 않았지만 피곤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번에는 그들 모두의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다. 이따금 특이한 소리만이 들려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한참 만에 나는 노인들 몇 명이 양 볼 안쪽을 빨아 당겨서 혀를 차는 듯한 괴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노인들은 나름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느라 본인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누워있는 엄마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잘못된 느낌이었다. 우리 모두 관리인이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문득 눈을 떴을 때 노인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서로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유일하게 깨어있던 한 노인이 지팡이를 눌러 짚은 두 손등에 턱을 괜 채 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파오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유리창 위로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금세 한 노인이 눈을 뜨더니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그는 체크무늬의 커다란 손수건에 연신 가래를 뱉어냈는데 그때마다 속까지 다 쓸려 나올 것만 같았다. 노인이 다른 노인들을 깨우자 관리인이 그들에게 이제 가봐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힘들게 밤을 새우고 난 노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굉장히 놀랍게도 영한 씨를 나서던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악수를 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지난밤이 우리를 서로 가깝게 만들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자기 숙소로 나를 데리고 가주어서 대충 세면을 할 수 있었다. 밀크커피를 또 마셨는데 아주 맛있었다. 관리인의 집에서 나오니
날은 완전히 밝아 있었다. 마렌고와 바다 사이에 자리한 언덕 위로 보이는 하늘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언덕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에게까지 소금 냄새를 실어다 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시골에 가본 지가 꽤 오래되었던 나는 엄마 일만 아니라면 산책이나 하면서 얼마나 즐거울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마당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다. 상쾌한 흙냄새를 맡으니 더 이상 졸리지도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그 시간이면 출근하려고 잠에서 일어날 때였다. 나에게는 항상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다. 잠시 그런 생각들에 골똘히 빠져 있었지만 건물들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생각이 달아나 버렸다. 창문 안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해가 중천을 향해 좀 더 높이 솟아올랐다. 그 때문에 내 발밑도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는 원장이 나를 찾는다고 말했다.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몇 장의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전화를 받아들고 내게 말을 건넸다. 장의사 직원들이 좀 전에 도착했다는군요. 와서 관뚜껑을 봉해달라고 전할 참인데 그 전에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보지 않겠다고 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나지막한 소리로 지시했다. 비작, 이제 시작해도 된다고 전하게. 그러고 나서 원장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고 나는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짧은 다리를 꼬았다. 본인과 나 그리고 당직 간호사만이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원칙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원장은 밤샘만 허락해 준다며 말했다. 그건 인간적인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만 특별히 어머니의 오랜 친구 한 명에게 운구행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도마 페레스라고. 이때 원장은 씩 웃으며 말했다. 이해하셔야죠. 좀 유치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 친구분과 모친께서는 늘 붙어 다니셨습니다. 양로원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페레스한테는 자네 약혼 여자나 라고들 했죠. 페레스는 웃기만 했고 그런 걸 두 분 다 즐거워했지요. 그러니 메르소 부인이 돌아가신 게 페레스에게 큰 충격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로서는 그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진 의사의 자문에 따라 어제 밤샘은 못하게 했던 게지요. 우리는 꽤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원장실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마렌고 신부님이 벌써 와 계시네. 일찍들 왔군. 원장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45분은 걸어야 할 거라고 미리 말해 주었다. 원장과 나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건물 앞에는 신부님과 어린 복사 2명이 와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향로를 들고 있었고 신부가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여 향로에 달린 은줄 길이를 조절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신부가 몸을 일으켰다. 신부는 나를 우리 아드님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했다. 그러고는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도 따라 들어갔다. 영안실에 들어서니 나사못이 단단히 박힌 관뚜껑과 검은색 옷차림의 남자 4명이 한눈에 들어왔다. 연구차가 바깥 도로에 대기 중이라는 원장의 말과 신부가 기도를 시작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네 명의 남자가 관을 덮을 큰 천을 들고 관 쪽으로 다가갔다. 신부, 복사툴, 원장.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내가 모르는 여자 한 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쪽은 메르소 씨. 원장이 말했다. 여자의 이름은 잘 듣지 못했고 당직 간호사라는 정도만 알아들었다. 여자는 웃음기 하나 없이 길쭉하고 깡마른 얼굴을 숙여 목례를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운구행렬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쭉 비켜섰다. 우리는 관을 든 인부들 뒤를 따라 양로원을 빠져나왔다. 정문 앞에 연구차가 서 있었다. 가로로 길쭉하고 니스치를에 광이 나는 연구차는 필통을 연상시켰다. 그 옆에는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한 키 작은 장례 집행인이 서 있었고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노인도 한 명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스 씨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정수리 부분이 둥글고 챙이 넓은 부드러운 펠트 모자의 양복 차림이었는데 구두를 덮은 바지자락은 돌돌 말려 있었고 큼직한 흰색 칼라가 달린 와이셔츠에 검정색 나비 넥타이는 너무 작아 보였다. 까만 점투성이 코 아래에서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백발 아래로 특이하게 생긴 귀가 삐져나와 있었는데 귓바퀴가 제대로 안 접힌 데다 축 늘어져 있었고 창백한 낯빛과는 달리 피처럼 새빨간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장례 집행인이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었다. 신부가 제일 선두였고 그 뒤가 연구차였다. 연구차 주변으로 4명의 인부가 섰다. 그 뒤가 원장과 내 자리였고 제일 마지막이 당직 간호사와 페레스 영감이었다. 네, 이렇게 1장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하하, 참 너무 재밌고 네, 어려운 내용이 있지 않나 싶네요. 네, 1장까지는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네, 역시나 이 책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 이방인 알베르 까뮈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베르 까뮈의 그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을 참 좋아하는데 네, 알베르 까뮈가 이런 말을 했었죠. 어, 좀 비참하게 또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 부역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을 강하게 네, 의견을 제시하신 거죠. 따라서 프랑스는 당시에 아마 그 민족의 배신자들을 다 처단하셨을 거예요. 네, 처단했었을 겁니다. 특히나 평민들보다 좀 지위가 있고 소위 말해서 뭐 지식인들 같은 뭐 언론인들, 뭐 부자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처단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 못했죠. 네,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친일파들이 아직까지도 더욱 득세해서 살고 있고 지금도 일본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에 여기저기 다 숨어서 저희의 이익을 또 갈취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알베르 까뮈의 책을 소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해봤습니다. 주인공이 참 특이합니다. 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좀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방인,
이방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